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본격적인 해설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도 이제 학원에서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있는 걸 직접 봤고요. 학생들 잘 본 친구들도 있고 좀 이제 뭐 못 본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나고 와서 좀 어떻다 얘기를 하는데, 이번 선생님이 이제 강의하는 뭐 경제뿐만 아니라 좀 사회탐구 과목이 사회문화 정치와법 좀 약간 어느 정도 수능이 아니어서 그런지 9월 평가원, 작년 9월 평가원 정도의 난이도 그 정도였다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건 9월 평가원, 6월 평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수능에 변형 출제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해설 강의 한번 들어가 보죠. 자, 1번 문제부터 바로 갑니다. 자, 1번이 뭐 전형적인 패턴과는 다르게 경제체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거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 자, 경제체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뭐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A에서는 정부가 통제, 그렇죠?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직접. 자, 그럼 이제 이 A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자, 계획 경제가 되는 거고, B에서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가계와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경제 문제를 해결하니까, 자, B는 시장 경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A가 계획, B가 시장을 어렵지 않게 잡았으니까 1번. 자, 민간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강조하는 건 B가 되겠죠. 2번. B 시장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원 배분을 강조한다. 맞고. 3번. 경제적 유인 체계를 중시하는 건 시장 경제니까 A에서는 B와 달리가 아니라 B에서는 A와 달리. 자, 사적 이윤 추구 활동을 보장하는 것도 시장 경제죠. 마찬가지로 B에서는 A와 달리. 자, 5번. 자, 이거 여러분 전형적인 선택지죠. 시장 경제건 계획 경제건 시소성에 따른 경제 문제는 모두 발생하는 거야. 단 차이는 뭐냐면, 계획 경제 A는 정부가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시장 경제 B는 시장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 가격 기구가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어떤 효율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시장 경제. 되죠? 그래서 1번은 정답 2번. 자, 특별히 어렵지 않게 확인이 됐죠. 자, 1번 요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자, 두 번째 2번 갑니다. 자, 문제에서 첫 번째 단서는 뭐냐면, 일단 자, 화폐 흐름이라는 걸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가 가계니까, 자, A라는 경제 주체는 당연히 기업이 되는 거고, 자, 그럼 기업의 경제 주체에서 화폐 흐름이 나가니까 생산물 시장과 달리 가는 일단 생산 요소 마켓이 됩니다. 그렇죠? 생산 요소 시장이고. 자,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은 결국 비용이죠. 비용을 지출하는 거고, 이 화폐 흐름이 가계로 들어가면 이때 분배 소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생산물 시장으로 지출되는 화폐 흐름이니까 가계 입장에서 자, 소비 지출액이 되겠네. 자, 그럼 문제 분석은 이 정도로 끝난 거고. 자, 1번. A는 효용극대화, 이러면 효용극대화는 가계죠. A는 기업. 2번. A는 가시장에서, 자, 기업은 가시장에서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수요자가 되는 거죠. 3번. 당연하지. 노동은 생산 요소니까 가시장에서 거래된다. 맞고.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학용품 구입을 위한 소비 지출은 기억이 아니라 자, 니은에 해당한다. 되죠? 마지막 5번. 자, 생산 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토지를 물어봤잖아. 근데 여러분 토지는요, 실물이야. 따라서 니은은 화폐 흐름이기 때문에 니은에 해당한다. 틀린 거고요. 정확하게 5번은 가계에서 실물이 생산 요소 시장으로 나가는 흐름.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2번도 특별히 어려운 내용 없고요. 정답 3번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자, 2번까지 정리가 된 거야.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3번입니다. 자, 이제 각국의 경제 뉴스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자고. 일단 정부는 주요 도로의 주행 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제한하고 위반 시에 범칙금을 부여하기로 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범칙금은 과속을 할 때 범칙금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 위반에 대한 유인이 되는 거지. 속도를 위반하지 말라고. 자, 따라서
자, 여기서는 속도 위반을 하지 말라고 즉 억제하기 위한 거니까 보기 기억 봐봐. 기억은 속도 위반에 대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동한다. 맞죠?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경제적 요인은 장려하면 긍정적 요인이 되는 거고 억제하면 또는 축소하면 부정적 요인이 됩니다.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자, 아울러 운전자가 속도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범칙금의 20%를 감경해 줍니다. 이거 선생님도 한번 예전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범칙금을 하도 안 내니까 범칙금을 빨리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감경해 주는 이유는 경제적 요인은 맞는데 속도 위반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요인이 아니지. 이미 속도를 위반한 사람들이 범칙금을 늦게 내니까 범칙금을 12일 이내에 납부한다면 그래 범칙금의 20%를 감경해 줄게 범칙금 빨리 내라 이거죠. 그래서 지은은 틀린 겁니다. 디귿. 자, 계속 보죠. 한편 자동차 보험회사들은 지난 1년간 교통법규 위반이 없는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10% 할인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자, 그럼 이건 결국 뭐야? 디귿 선택지 봐봐.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그쵸? 긍정적 요인이 되는 거지. 맞죠? 마지막 리을. 자, 그럼 여러분 결국 여기 나와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경제적 요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달리가 틀린 거야. 자, 니은, 디귿 모두 개별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결국 셋 다 경제적 요인이기 때문에 개별 경제 주체가 모두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가정하에서 요인을 통해 장려 또는 억제.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정답은 기억 디귿 2번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자, 3번까지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문제 풀 때도 괜찮은데 하면 여기까지 왔겠지. 자, 4번 갑니다. 자, 가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르는 보죠. 각국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유료 백신을 자발적으로 접종받고 있어요. 이들은 감염병 확산의 가능성을 낮추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건 우리가 뭐라 볼 수 있는 거냐면 소비 측면에서의 외부 경제. 자, 소비 측면에서의 외부 경제.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소비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을국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감염병에 걸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밀폐된 공간에서 쇼핑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들은 주변 사람에게 감염병을 옮김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뭐로 볼 수 있는 거야?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끼치는 외부 불경제 사례로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렇다면 기억부터 볼게요. 자, 가에서는 백신 접종에 여러분 소비에서의 외부 경제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을 비교하면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다. 그쵸? 이거 아니죠. 가에서는 백신 접종의 소비 측면의 외부 경제니까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을 비교하면 사회적 편익이 큰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타인에게 끼치는 어떤 그 이익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소비되는 거야.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다가 아니라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겁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자, 니은. 그치, 나는 외부 불경제니까 부정적 외부 효과의 사례가 되겠죠. 자, 디귿. 그럼 가에서 기억. 그치. 백신을 자발적으로 접종받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을 유도할 수 있다 등등. 결국 보조금 지급을 통해 외부 경제의 과소소비 문제를 해결하자. 자, 리을. 나는 가와 달리 시장 실패. 자, 뭐가 틀린 거야? 가나 모두 시장 실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니은, 그쵸? 디귿. 그러면 3번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까지도 좀 평이했고 결국 이 문제는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관련해서 외부 효과로 문제를 구성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5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에 A에서 D제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나타냅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봤죠, 이거? 고가의 신약이나 과거의 우주여행의 사례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경제재해 사례고요. 자, 두 번째는 이거는 공급 법칙에 위배되지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기 때문에 경제재가 되고요. 자, 시제가 결국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무상재의 사례가 되는 거지. 그쵸? 그 D제는 전형적인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 모두 성립하는 경제재의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1번 A제는 모든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다. 그럼 여러분, 모든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다는 얘기는 항상 초과 공급의 상황이라는 거잖아. 그럼 이 얘기는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초과 공급. 그래서 이거는 자, A제가 아니라 C제가 되는 거죠. 1번 틀렸고. 자, 2번. 자, 그렇다면 이제 B제는 자, 이제 그려보면 돼요. B제는 수요가 증가할 경우 여러분 B제는 수요가 증가해도 거래량의 변화가 없지. 그래서 증가한다가 틀린 거야. 자, 3번. 자, C제는 공급이 증가할 경우 균형 가격이 성립된다. 여러분 C제에서는 이 무상재가 가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형성되기 위해서는 경제재가 돼야 되는데 경제재가 되려면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해야 되는 거야. 자, 따라서 공급이 증가한다면 공급 곡선 계속 우측으로 가면서 초과 공급의 크기가 모든 가격대에서 초과 공급의 크기가 커지겠죠. 따라서 공급이 증가할수록이 아니라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C제는 그치 D제 경제제와 달리 희소성이 없는 무상제이다. 정답 되겠죠. 자, 4번 정답이고요. 자, 이번 5번 봐봐. 그럼 D제는 B제와 달리 희소성, 달리가 틀렸네. D, B 모두 경제제가 되는 거지. 자, 따라서 자, 우리 옳은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5번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제 우리 6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6번 문제는 좀 여러분이 계산을 할 수 좀 있어야 돼. 한번 계산하면서 볼게요. 자, 표는 갑기업이 XJ 생산량을 한 개씩 증가할 때마다 자, 첫 번째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판매 수입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수특수안에서 봤던 유형이야. 그래서 이 내용만 보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제시된 수입과 비용 외에 다른 수입이나 비용은 없고요. 생산된 XJ는 모두 판매되기 때문에 결국 XJ 생산량이 판매량이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체크해 볼 건 결국 뭐냐면 첫 번째는 총 수입을 한번 따져보자고. 자, 그럼 총 수입은요. 10, 2개면 20, 3개면 30, 4개면 40. 어려운 거 아니죠. 왜냐면 한 단위 생산할 때마다 추가되는 수입이 10이니까 또 한 단위 또 한 단위 추가하면 또 추가되는 수입이 10이잖아. 그럼 결국 총 수입은 10, 20, 30, 40. 자, 이에 반해 자, 총 비용을 한번 따져보면 자, 총 비용은 10. 그 다음에 14. 자, 그 다음에 20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32가 됩니다. 그러면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주면 자, 2윤이 되겠죠? 그럼 2윤은 0. 자, 6, 10, 그 다음에 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총 수입과 그 다음에 총 비용, 그 다음에 2윤을 계산을 했고 자, 그러면 바로 선택지 갑니다. 1번. 2윤이 극대화되는 생산량은 3개이다. 정답. 끝. 정답이 너무 쉽게 나왔죠. 2번. 자, 그러면 2윤이 가장 클 때는 총 수입이 가장 클 때 2윤이 극대화된다. 총 수입이 가장 클 때는 40인데 생산량 4개. 근데 총 2윤이 극대화될 때는 생산량 3개, 총 수입 30이니까 틀린 선택지죠. 3번. 자, 그럼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 수입은 자, 여러분 우리가 추가되는 수입이 10으로 일정하다는 거에서 가격이 10이라는 거 알 수 있고 평균 수입도 10이지. 그쵸? 따라서 평균 수입은 증가한다가 아니라 일정하다. 4번.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 비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산량이 늘어나서 평균 비용은 1분의 10, 2분의 14, 자, 3분의 20, 그 다음에 4분의 32가 되겠지. 자, 그러면 그럼 평균 비용은 1분의 10, 10, 2분의 14, 7, 3분의 20, 6점 몇, 4분의 32, 8. 그러면 결국 평균 수입은 증가한다가 틀린 거죠.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여기 4번이지? 감소한다가 틀리고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4번 선택 틀렸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선택지를 볼게. 자, 마지막 선택지를 보면 그럼 생산량이 4개일 때 이유는 8이잖아. 자, 음액값이다가 틀린 겁니다. 돼요? 오케이. 자, 6번 문제까지도 평이했어. 결국 우리 이거 수특수안에서 추가되는 수입, 추가되는 비용 몇 번이나 확인했던 문제니까 자, 6번 문제 이 정도로 확인하고요. 자, 7번 문제 갑니다. 자, 경제수행평가지야. 자, 다음은 각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이고, 자,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화정책을 쓰래요. 그럼 여러분 통화정책이니까 주체가 누가 돼야 되냐면 중앙은행이야. 자, 최근 국내 주요 기관들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정책 기조 변화를 통해 통화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상황이죠. 자, 우리나라 기준금리 0.5%였는데 중앙은행이 0.25% 인상했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 이 통화 정책은 뭐냐면 통화량 축소니까 자, 긴축 통화 정책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여수신 정책에서 대출 확대하면요. 통화량 늘어나겠지. 안 되고요. 2번. 정답이네. 국공채 매각입니다. 국공채 매각. 자, 그래서 2번 정답인 나머지도 확인해 볼게요. 자, 3번은 안 되는 이유는 정부 지출 축소는 통화 정책이 아니라 재정 정책이고 틀렸고 4번 지급 준비율은 인상해야 되죠. 이거 확대 통화 정책이죠. 마지막 5번 기준금리도 마찬가지로 인상해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제시문 단순합니다. 결국 긴축 통화 정책 찾는 거고 정답은 2번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우리 7번 문제까지 정리가 된 거고. 자, 그럼 이제 우리 8번 문제 갑니다. 자, 그러면 이거 딱 이거 실수하기 딱 좋은 문제야. 자, 일단 연도별 고용 지표를 나타내고요. 각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100만 명으로 변함이 없다. 자, 그럼 먼저 2018년에 15세 이상 인구 100만 명, 2019년도 15세 이상 인구 100만 명, 2020년도 15세 이상 인구 100만 명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일단 자, 100만 명인데 지금 보니까 고용률이 70%니까 그러면 취업자 수가 70만 명이라는 거고 2018년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80%잖아. 그럼 100만 명 중에 80만 명이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80만 명인 거지. 자, 이건 퍼센트야. 자, 그렇다면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니까 자, 실업자 수는 10만 명이 됩니다. 그럼 기억에 들어갈 값은 80분의 10 곱하기 100 해가지고요. 12.5%가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일단 기억에는 12.5%가 들어가는 거고.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2019년의 자료를 한번 보는 거야. 2019년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90%야. 그럼 100만 명 중에 경제활동 인구가 자, 90만 명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 경제활동 인구가 90만 명인데 실업률이 20%지. 그러면 이 얘기는 자, 90만 명 중에 20%인 실업자 수는 9, 28에서 18. 그렇죠? 그러면 자, 18만 명이 되는 건데 결국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의 합이니까 그렇다면 취업자의 수는 72만 명이 되겠지. 실업자의 수는 72만 명 되고요. 자, 그럼 이때 니은의 고용률은 100만 명 중에 72만 명이니까 72%가 되는 거죠. 되죠? 오케이.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 2020년 자료잖아. 자, 2020년은요. 100만 명 중에 고용률이 76%니까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취업자의 수가 76이라는 거죠. 그쵸? 취업자의 수가 76. 자, 그런데 여러분 실업률이 20%야. 그럼 실업률은요. 자,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 분의 자, 실업자 곱하기 100. 자, 이게 자, 20%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실업자 X로 두고요. 자, 취업자 76 이렇게 두고 계산하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요거 취업자 76명, 실업자 X 두고 계산하면 이때 실업자 수 19명 나옵니다.
자, 실업자 수 19명 나오고요. 자, 그러면 요때 디귿에 경제활동 인구는 76 더하기 19 하니까 76 더하기 19 하면 95만 명, 95만 명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때 참가율은 95%가 돼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95%. 되죠? 자, 이거 따졌어. 그럼 1번. 자, 일단 여기는 퍼센트 값이니까 1번. 기억은 10이다가 아니라 10보다 큽니다. 자, 우리가 계산해 봤지만 여기는 72%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95%지. 따라서 니은은 디귿보다 작다. 자, 3번. 자, 취업자 수는 여러분 취업자 수는 70만 명, 72만 명. 자, 그 다음에 76만 명이 나오니까 2019년이 가장 많다가 아니라 2020년이 가장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증가한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실업자는 전년 대비 2019년에 8만 명이 증가한 거지. 수는 10만 명, 18만 명. 그럼 2019년 대비 2020년에 1만 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1만 명. 2019년이 2020년보다 많다. 4번 정답이네. 자, 5번. 자, 비경제활동 인구를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 비경제활동 인구 100 빼기 80해서 20만 명. 100 빼기 90해서 자, 10만 명. 100 빼기 95에서 5만 명. 따라서 2020년은 증가한 게 아니라 비경제활동 인구는 전년 대비 감소했죠. 5만 명 감소한 겁니다.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 문제의 포인트는 결국 뭐냐면 지금 여기 취업자 수만 주고 그 다음에 실업률을 준 이후에 여기 실업자 수 유추해 나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는 산수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일단 몇 번까지 정리가 된 거냐면 자, 8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8번 문제 정답은 4번. 8번 문제 정답은 4번.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9번 문제 갑니다. 자, 여러분 이거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문제랑 똑같아요. 수능 완성 문제랑 똑같은데 보자고. 뭐 일단 여러분 보면 가격대별 수요량과 공급량이 나와 있지. 그리고 X의 시장 균형 거래량은 지금 현재 생산 측면에서 외부 효과로 인해서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낮은 수준이다. 자, 그렇다면 현재 외부 경제 상황인 거죠. 외부 경제 생산. 자, 외부 경제 생산 측면이고요. 최적 거래량보다 낮으니까. 이에 정부는 X제 한 개당 생산자에게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자, 그 결과 시장 거래량이 10개 늘었대. 그래서 사회적 최적 거래량과 일치하게 됐다. 그러면 사회적 최적 거래량과 일치하게 되면 외부 효과가 사라지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 보세요. 자, 선생님 볼 때 이 문제는 이 9월 평가원에 출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꼬아서 조건을 좀 복잡하게 해서 수능에도 다시 한번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야.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시장균형 찾는 겁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시장균형. 자, 그럼 여러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시장균형은 70개 70개 그래서 거래량 70개 균형 가격 1,300원인 거지. 자, 그럼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현재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시장에서 외부 경제 생산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현재 지금 균형 거래량 70개. 자, 그 다음에 균형 가격이 1,300원인 상황이야. 자, 그런데 정부가 게다가 보조금을 줘서 그럼 보조금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공급이 증가할 거라고. 그때 공급은 어떻게 증가합니까? 보조금 지급 액수만큼 모든 공급량 수준에서 가격이 수직으로 하향 이동할 거 아니야. 결국 공급 곡선이 보조금 액수만큼 수직으로 하향 이동하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럼 결론은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은 변함이 없지만 가격과 공급량의 조합이 바뀔 거 아니야. 근데 가격과 공급량의 조합이 바뀌어서 가격 하락, 공급 증가니까 가격 하락, 거래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새로운 보조금 지급 이후에 시장 거래량이 10개 늘어났대. 그럼 현재 70개니까 10개 늘어나려면 80개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럼 80개가 되려면 여기서 80이 1로 가는 거야. 그쵸? 자, 그러니까 결국 80개가 1로 옵니다. 그럼 이제 일치되죠. 그럼 결국 그건 무슨 얘기냐면
보조금 지급 액수는 200원이라는 거지. 왜냐면 보조금을 지급한 만큼 1,400원이었다가 보조금 200원만큼 가격이 1,200원 80개로 바뀐 거잖아. 우리 연습 많이 됐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보조금을 200원을 지급했고 그럼 이제 90개 공급량에서 1,500원이 아니라 90개일 때 1,300원, 80개에서 1,200원, 80, 80 일치해서 자 결국 이렇게 변동하는 겁니다. 균형점이. 자 그러니까 1번 지급된 보조금은 X제개당 200원이 되는 거지. 2번 보조금 지급 전의 시장 가격은 1,300원, 보조금 지급 후의 시장 가격은 1,200원, 100원 높은 겁니다.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우리 2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3번. 그럼 보조금 지급 전에 X제 생산의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 크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거 이거 외부 경제죠? 외부 경제는 자, 외부 불경제일 때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고 외부 경제일 때는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 작지. 오히려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큰 거야. 4번. 소비자 잉여는 보조금 지급 전에 비해 보조금 지급 후에 감소했다. 자, 여러분 직관적으로 봐도요. 원래 소비자 잉여의 면적이 요 면적이었고 보조금 지급 이후에는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여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의 면적은 훨씬 더 요 아래 빗금친 면적만큼 증가했죠. 그래서 감소했다가 틀린 거야. 4번까지 틀렸으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 자, 그럼 이제 5번 소비자의 지출 총액은 보조금 지급 전과 보조금 지급 후에 그럼 보조금 지급 전에는 1,300원 곱하기 70개였고요. 보조금 지급 후에는 1,200원 곱하기 80개가 됩니다. 그럼 7일은 7, 7, 3, 20일에서 91,000원이고 보조금 지급 후에는 8일은 8, 8, 26해서 96,000원. 그러니까 얼마가 증가했다? 5,000원이 증가했다. 맞는 선택지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됩니다. 그래서 5번까지 잡으면 돼요. 그래서 9번 문제도 우리가 많이 풀어본 유형의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는 좀 깔끔하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9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10번 문제 갑니다. 자, 이제 그림은 뒤에 보고요. 일단 먼저 문제 조건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림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 갑이 TV를 잘 봐야 단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지금 구매하기 위해 가격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결국 앞으로 나올 그림은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기 위해 가격을 비교한 결과고 자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00원이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00원. 자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한다면 갑이 결제하는 시점에 원화가 달러로 환전되고요. 상품 가격 이외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현재 가격을 비교했는데 비교한 이유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사기 위해서 비교했고 두 번째는 현재 원달러 환율이 1,100원.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할 때, 즉 결제 시점에 원화가 달러화로 환전됩니다. 결제 시점에. 자, 이제 그림을 보면요. 자, 조건 하나 좀 해석하면서 문제 보자고. 자, 일단 주의가 뭐냐면 국내 사이트가 아닌 해외 사이트에서 지금 구매할 경우에 상품 수령까지는 1개월이 소요된대. 그래서 똑같은 TV를 자 국내 A 사이트에서 구입하면요 원화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야. 그렇지? 지금 결제고요. 자 해외에서는 B 사이트에서 구입하면 달러로는 900달러야. 그런데 지금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 수령 시에 결제합니다. 한 달 뒤에. 근데 앞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결제하는 시점에서 원화가 달러로 환전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결국 B 사이트에서 세모 TV를 구입하면 한 달 뒤에 결제하는 거야. 그 다음에 C는 똑같이 달러는 900달러인데 C 사이트에서 구입하면 지금 550달러니까 결국 50%니까 900달러의 반인 450달러를 먼저 결제하고 상품 수령 시에 나머지 50%인 450달러를 결제합니다. 자, 일단 이 조건이 있죠. 자, 그렇다면 기억 봐봐. 환율 변화와 상관없이 A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만약에 현재 환율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자, 1,100원 달러라고 그랬잖아. 근데 앞으로 여러분 봐봐. B는 한 달 뒤에 결제하지. 근데 만약에 B가 한 달 뒤에 환율이 1,000원, 900원,
800원, 700원 하락하면 그러면 만약에 1,000원으로 하락하면요. 900달러는 얼마야? 1,000원 곱하기 900달러에서 90만 원 되는 거고 800달러로 하바 1달러에 다시 정확히 표현할게요. 900달러가 아니지. 1달러에 1,000원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90만 원 되는 거고요. 1달러에 900원으로 하락하면 81만 원. 결국 환율 변화에 상관없이가 아니지. 환율이 하락한다. 앞으로 환율이 계속 하락한다면 B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 그래서 기억이 틀린 겁니다. 물론 환율이 상승하면 오히려 환율도 계속 1,200원, 1,300원 이렇게 상승하면 국내 사이트 A에서 구입하는 게 제일 유리할 수 있고 그래서 환율 변화와 상관없이가 아니야. 환율 변화에 따라 각각 사이트마다 국내냐 또는 해외 BC냐가 달라질 수 있다. 기억 틀렸고요. 자, 그럼 이제 니은 봐봐. 원달러 환율이 그치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그죠? 계속 만약에 하락한다면 결국 B에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일단 환율이 1,000원, 900원, 800원, 700원, 600원 계속 하락하면 일단 B에서는 그 모든 900달러를 계속 하락하는 환율을 적용하지만 여기서 반은 지금 50% 결제해서 1,100원이 되는 거잖아. 50%는 1,100원의 결제가 환전되고 나머지는 하락한 거에 적용되기 때문에 온전히 하락한 환율이 100% 적용되는 건 B지. 따라서 B에서 구입하는 게 가장 유리한 거야. 자, 디귿. 자, 원달러 환율이 1개월 후에 1달러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상승한데 그럼 여러분 900달러 곱하기 1,200 그러면 9,119, 9,218, 108만 원이죠. 100만 원보다 비싸지니까 B보다 A에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죠? 디귿 맞고. 자, 리을. 자, 원화 대비 여러분 선생님 볼 때 이게 선택지가 둘둘둘둘둘이니까 덜 낚였는데 만약에 이거 선택지가 둘둘둘 셋셋이면 리을 선택지 낚이기 딱 좋았던 선택지야. 왜 그런지 봐봐. 지금 보면 우리는 항상 익숙했던 건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하락이잖아. 근데 여기는 원화 대비 달러화 가치가 상승이야.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원화 대비 달러화 가치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하락해서 결국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요. 900달러 전부를 상승하는 환율을 적용해서 환전하는 B가 C보다 불리해지는 거지. 여기는 반만 지금 1,100원에 결제하는 거고 50%는 지금 1,100원에 결제하는 거고 나머지 50%만 그 상승한 환율이 적용되잖아. 하지만 여기는 100% 모두가 900달러 모두가 상승한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C보다 B에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니라 B보다 C에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해지는 거죠. 이해되지? 오케이. 자, 10번 문제 정답은요. 니은 디귿 3번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 반을 돌았어. 자, 10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럼 봐봐. 여러분 딱 10번까지 딱 올 때 딱 걸리는 데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 딱 봐도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6번, 7번까지는 특별히 이렇게 걸리지 않았고요. 아마 여러분 딱 생각할 때 8번에서 아마 거기 2020년 잡는데 약간 한번 걸렸을 거고 9번 문제도 익숙한 유형이었고 10번 문제 환율 이것도 따져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10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11번 문제 갑니다. 11번. 자, 포트폴리오 제한서입니다. 현재 모든 금융자산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동그라미님께 자산의 가를 높이기 위하여 오른쪽과 같은 포트폴리오를 제시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산관리 원칙은 세 가지가 있잖아. 현재 수익성, 그 다음에 안전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유동성이 된다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현금 100%면 유동성이 제일 높은 거지. 그치? 그런데 바꾼 거야. 이제 바꿔서 요금을 예금, 즉시 인출이 가능한 요금 예금 50%고요. 저축성 30%, 채권 15%, 주식 5%입니다. 그럼 여러분 딱 봐도요. 주식의 비중이 제일 낮잖아. 하지만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현금을 모두 주식, 채권, 저축성 예금으로 바꿨다는 얘기지. 그치? 그리고 요금을 예금도 약간의 이자는 존재하니까 결국 이건 유동성이 아니라 자 뭐로 보는 게 맞는 거야. 자 수익성이 맞는 거죠. 그리고 주식 비중이 제일 낮다라는 건 그래도 수익성 중에서도 어느 정도 안전성을 고려하면서 수익성을 고려한 거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유동성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자, 니은. 만기가 있는 자, 여러분 이것도 이제 낚이기 딱 좋은 거야.
만기가 있는 상품은 채권과 저축성 예금인데 만기가 있는 예금 상품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채권은 안 되고요. 저축성 예금만 되니까 30%로 제한하고 있다. 맞는 선택지죠. 자, 디귿. 자,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주식이잖아. 5%. 뭐지? 너무 쉽죠? 자, 디귿 맞고요. 자, 리을. 예금자 보호제도에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은요.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이니까 15%로 제한한다가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축성 예금, 요구불 예금 15%가 틀렸다. 자, 11번도 좀 평이했는데 선택지 너무 빨리 풀다 보면 실수하기 딱 좋은 문제입니다. 자,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11번 문제 정답은 니은 디귿. 자, 3번 이렇게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12번 갈게. 12번. 자, 그림은 일단 각국의 연도별 GDP를 자, 지출 측면에서 항목별로 나타냈는데 일단 실질 GDP지. 연도별 실질 GDP를 자, 지출 측면에서 나타냈고요. 각국의 T 플러스 1년의 경제 성장률은 5%입니다. 그러면 T 플러스 1년은 T년에 비해 실질 GDP가 5% 증가했다. 자, T 플러스 1년의 명목 GDP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220억 달러래.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자, 이렇게 보면 여기 T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T 플러스 1년이 있는데 자, 일단 명목, 이거 좀 이따 선택지 나올 테니까 좀 오른쪽에 쓸게요. 자, T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1년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자, 명목 GDP를 봤더니 T 플러스 1년은 220억 달러야. 그런데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T년은 200억 달러가 되겠지. 자, 또 하나. 기준 연도는 T년이야. 그럼 기준 연도가 T년이면요. 자, 실질 GDP는 어떻게 되겠어? 기준 연도에서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으니까 T년의 기준 연도의 단서를 통해 우리는 T년의 실질 GDP가 200억 달러라고 잡는 거지. 자,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5%잖아. T 플러스 1년에. 그러면 실질 GDP가 T 플러스 1년에 전년 대비 5% 증가했으니까 T 플러스 1년의 실질 GDP는 210억 달러가 되는 겁니다.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뭐를 잡을 수 있냐면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을 통해 GDP 디플레이터를 잡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기준 연도인 T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100일 거고 자, 210분의 220 곱하기 100 해서 GDP 디플레이터 구하면 약 105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GDP 디플레이터 물가지수까지 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T년을 봐봐. T년에 지금 보면 자, 가가 일단 뭐가 들어가냐면 지출 측면이니까 가는 자, 민간 소비 항목이 들어가는 거지. 자, 가는 민간 소비인데 그럼 110,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20입니다. 돼요? 자,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60, 110이야. 그럼 170이죠. 근데 실질 GDP가 200이니까 결국 T년의 순수출은 30억 달러가 나와야 돼. T년의 순수출은 30억 달러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1년은 자, T 플러스 1년은 자, 120, 그 다음에 40, 30, 70, 그 다음에 120, 190. 근데 실질 GDP 210. 그러면 T 플러스 1년의 순수출은 20억 달러가 나와야 되지. 그쵸? 30억 달러, 20억 달러. 맞죠? 110, 150, 170, 200, 30억 달러. 120, 40, 30, 70, 120, 190, 210, 20억 달러.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럼 먼저 1번. 소득세율이 인상되면 처분 가능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민간 소비는 감소하죠. 2번. 자, GDP 디플레이터는 T년이 T 플러스 1년 105보다 작다. 작다로 바꿔줘야 돼. 자, 3번 선택지. 자, 그렇다면 T 플러스 1년의 명목 GDP는 T 플러스 1년에 다시 실질 GDP는 명목 GDP보다 10억 달러 크다가 아니죠. 210은 220억보다 10억 달러 작다네. 틀렸고. 자, 4번 선택지. 자, 그럼 실질 GDP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여러분 실질 GDP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자, T 플러스 1년은 어떻게 됩니까? 자, T 플러스 1년 실질 GDP 210. 그 다음에 T 플러스 1년에 정부 지출은 30. 그래서 자, 실질 GDP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T 플러스 1년은 210분의 30이고, 자, T년은 자, 실질 GDP 200. 그 다음에 정부 지출 T년 20. 그쵸? 그래서 1.5배다가 틀린 거죠. 1.5. 이거 여러분이 뭐 계산해봐도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선택지 5번. 자, 그다음 이번에 자, T년의 실질 GDP에서 자, 순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잘 봐. T년의 실질 GDP 200 중에 자, 순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T년의 실질 GDP 200 중에 그 다음에 기업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그럼 200분의 30은 200분의 40보다 작으니까 기업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작다. 정답 5번이 됩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게 이 정도 좀 따질 수 있으면 됩니다.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명목 GDP 금액 구하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을 나오고 기준 연도에는 명목과 실질이 같다. 그래서 결국 명목 GDP 금액 구하고 명목 GDP 금액은 기준 연도의 실질 GDP와 같으니까 실질 GDP 금액 구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경제 성장을 나와 있으니까 또 그 다음에 T 플러스 1년에 실질 GDP 구하고 그 다음에 GDP 디플레이터 통해서 물가 변화 파악하고 실질 GDP를 구했으니까 결국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에 의해서 지출 측면의 국민소득과 GDP가 일치하지. 그래서 순수출 금액까지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몇 번까지 정리가 된 거냐면 12번 문제까지 정리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자, 13번 문제 갑시다. 자, 13번. 자, 일단 기준 연도가 2017년도라는 단서를 줬고요. 그 다음에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구한답니다. 뭐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일단 여러분이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 GDP 디플레이터가 물가 수준이니까 결국 이 GDP 디플레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율을 구해보면 그 GDP 디플레이터의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이 될 거라고. 왜냐면 여러분 물가 상승률은 물가지수의 변화율이잖아. 그럼 물가지수가 GDP 디플레이터니까 결국 GDP 디플레이터를 갖고 우리가 변화율을 구하면 물가 상승률을 구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명목이자율 빼기 물가 상승률이 실질 이자율이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요. 일단 자, 명목 이자율이 꺾은 선으로 나와 있고 GDP 디플레이터가 뭐로 나와 있어요? 막대 그래프로 나와 있지.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거야. 지금 연도가 2017년, 그 다음에 2018년, 그 다음에 2019년, 자, 2020년 이렇게 있잖아. 자, 그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일단 여러분 명목 이자율 어떻게 됩니까? 자, 명목 이자율 5%, 그 다음에 4%, 그리고 2%, 자, 1%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GDP 디플레이터, 물가지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뭐를 구할 수 있냐면 물가 상승률을 구할 수 있어. 그런데 2017년에 물가 지수인 GDP 디플레이터 값은 알지만 전년도의 GDP 디플레이터 값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2017년도의 물가 상승률은 구할 수가 없지. 하지만 2018년도는 GDP 디플레이터가 100에서 105로 변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100분의 105 빼기 100 곱하기 100 해서 5%가 2018년에 물가 상승률 5% 나오고요. 2018년과 2019년에 GDP 디플레이터가 같으니까 물가 변화가 없죠. 물가 상승률은 0%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이거 계산할 필요 없이 GDP 디플레이터가 105에서 102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값이 나와서 물가가 하락한 거야. 되니? 자, 그러면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주면 실질 이자율이 되니까 2018년에는 마이너스 1%고 2019년에는 2%가 되고요. 2020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1 빼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일단 실질 이자율이 플러스 값이 나온다.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확인하면 돼요. 자, 그럼 1번. 자, 2018년에는 현금 보유가 예금보다 유리하다. 낚이면 안 돼요, 여러분. 2018년에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지만
명목 이자율은 4%잖아. 그럼 현금을 보유하면 그 현금의 원금만 남아있는 거지만 은행에 예금을 하면 4%의 이자가 붙잖아. 따라서 현금 보유가 예금보다 유리하다가 틀린 거지. 전형적인 기출선택지야. 2번. 자, 이제 두 번째 물어보는 게 이거잖아. 2019년에 실질 GDP는 명목 GDP보다 크다. 그럼 여러분 낚이지 마요. 2019년에 GDP 디플레이터 값이 105라고. 자, 그럼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분의 자, 명목 GDP 곱하기 105로 구합니다. 그럼 이 얘기가 이 구한 값이 105가 나왔다는 얘기는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큰 거지. 따라서 실질 GDP가 명목 GDP가 큰 게 아니라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큰 거야. 되죠? 그래서 자 13번에 2번 틀린 거고요. 자 그럼 3번. 2019년의 실질 이자율은 음의 값이 아니라 양의 값을 갖는 겁니다. 4번. 2018년의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고요. 2019년은 플러스니까 2018년의 물가 상승률은 여기 있구나. 다시 잘못 큰일 날 뻔했네. 2018년의 물가 상승률은 5%고 2019년의 물가 상승률 0%니까 2018년의 물가 상승률은 2019년보다 높다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게 5번이 이제 함정이었어. 근데 앞에가 딱 떨어지니까 여러분 화폐 구매력을 물어봤어. 여러분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구매력이 하락하는 거고 물가가 하락하면 화폐 구매력이 상승하겠지. 자, 그러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니까 전년 대비 물가가 하락했지. 따라서 2019년 대비 2020년에 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2020년에는 화폐 구매력이 커졌다고. 물가가 하락해서. 따라서 2019년의 화폐 구매력보다 2020년의 화폐 구매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2019년의 화폐 구매력은 2020년보다 작다. 맞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화폐 구매력 갖고 물가 하락한 거 화폐 구매력 물어본 선택지가 선생님이 평가 문제에서 좀 오랜만에 봤어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약간 좀 헷갈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자, 그럼 우리 13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갑시다. 자, 그림은 교사의 수업 장면이야. 밑줄 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르는데, 자, 현재 그냥 이거 봐야 되겠네. 각국 정부는 기업 XJ 시장 가격이 P1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규제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P1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규제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P1이 최저가격제가 됩니다. 되죠? 자, 그런데 최근 각국 XJ 수요 곡선이 D에서 D'로 이동했대. 그러면 현재 시장 균형이 여기였는데 정부가 최저 가격을 P1으로 규제를 했고 수요가 갑자기 증가해서 D'로 이동해서 새로운 균형이 일로 바뀌었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최저 가격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이 최저 가격의 실효성은 사라지고 여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기 전에, 즉 니은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억에서는 요만큼의 초과 공급 상황이었다. 됩니까? 오케이. 그럼 1번. 보기 기억. 자, 기억. 자, 기억은 공급자 보호. 맞지? 최저 가격제니까 생산자, 공급자 보호가 맞고, 니은 이전에 기억으로 인한 XJ 시장 거래량. 자, 여러분. 정부 최저 가격 규제했을 때는 이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해서 그때 시장 거래량은 Q0가 아니라 Q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 니은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여. 그렇지. XJ 시장 가격은 P2로 상승하는 거지. 이제 더 이상 P1이라는 가격 규제가 의미가 없으니까. 자, 리을. 그럼 이번에 자, 니은으로 인한 XJ 시장 거래량은 이제 수요가 증가해서 새로운 균형이 여기가 되고요. 그때 아래로 내리면 Q2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으로 인한 XJ 시장 거래량은 Q1이 아니라 Q2가 되겠지. 그렇죠? 그럼 디귿 맞고. 그럼 우리 앞에서 기억 맞았죠? 그럼 정답은 2번 기억 디귿 확인하면 돼요. 됐죠? 자, 14번도
가격 규제에 좀 전형적인 일반적인 문제였다. 자, 이 정도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자, 15번 문제 갈게요. 여러분, 연계 문제입니다. 연계 문제. 자, 표는 T년 초에 원금 100만 원이야. 자, 원금 100만 원을 연이자율이 서로 다른 3년 만기 고정금리 정기예금에 예치했을 때 발생하는 연도별 연간 이자입니다. 연도별 이자. 여러분, 차이는 뭐냐면 연계규제에서는 원리금이 나왔어. 연계규제에서는 원리금이 나왔는데 여기는 그냥 이자죠. 이자. 자, 그래서 일단 A를 보니까 여러분 봐봐. 우리는 이제 이 이자 금액을 보고 복리냐 달리냐를 잡아야 돼. 복리인지 달리인지. 그런데 여러분 보면 A는 여기 봐봐. A와 B는 각각 달리와 복리 중에 하나가 적용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A를 보니까 T년의 이자가 첫해 이자가 10만 원이야. 그쵸? 그럼 여러분 달리가 적용됐으면 계속 10만 원, 10만 원이 될 텐데 12.1만 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달리가 아니고요. A는 복리가 적용되는 거고 복리 이자율이 10%입니다. 그럼 B는 당연히 뭐가 적용됐겠어? 달리가 적용됐겠지? 그러면 11만 원이니까 이자율은 11%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11, 디귿도 11. 자, 그런데 기억은요. 복리잖아. 그럼 T 플러스 1년, 2년 차가 끝날 때는 원금 100에 대한 이자 10만 원, 이자에 대한 또 10% 만 원에서 여기는 11만 원이 되는 거죠. 되죠? 자, 그러면 1번. 기억에서 디귿은 모두 동일한 금액이다. 정답 11만 원. 2번. A는 복리, B는 달리가 적용되는 거죠. 자, 3번. 연 이자율은 B가 A보다 높죠. 10%, 11%니까 B가 A보다 높다. 되지? 그래, 3번. 자, 그럼 3년간 발생하는 이자 총액이 얼마냐 이거야. 그럼 다 여러분 더해보면 되잖아. 그럼 이거는요. 10, 11, 12.1이니까 결국 30, 10, 11, 12.1, 그럼 0.13. 33.1이죠. 근데 이건 얼마입니까? 33. 따라서 A가 B보다 적다가 틀린 거지. 그래서 A가 B보다 많죠. 4번 틀렸고. 5번. 그럼 A, B의 만기가 1년씩 연장될수록 만기 시에 지급되는 두 예금 이자 총액의 차이는 줄어드는 게 아니지. 복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복리의 이자율이 낮아서 결국 처음에는 이자 금액이 합계를 봤더니 오히려 달리, 이자율이 높은 달리에서 높았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역전되면서 이자 총액의 차이는 늘어날 겁니다. 두 예금 간 이자 총액의 차이는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측하면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만기 시에 지급되는, 왜냐하면 지금 1년씩 연장될수록이잖아. 그럼 4년, T 플러스 3년, T 플러스 4년, T 플러스 5년, T 플러스 6년 이렇게 되면 차이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줄어들 것이다가 틀린 거죠. 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 15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고요. 15번은 일단 여러분이 달리 복리 잡고 각각 적용되는 이자율이 몇 %인지를 잡으면 선택지를 푸는 데는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15번까지 정리가 된 거야. 자, 이제 우리 5문제 남았습니다. 자, 16번 문제 갈게요. 자,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닌 게 국민경제 모형에서 세로축이 물가고, 자, 가로축이 이제 실질 GDP잖아. 실질 GDP. 그러면 이 상황에서요. 국민경제 균형점이 2에서 2'으로 이동했지. 그럼 당연히 일단 총수요가 우측 이동해서 총수요가 증가해야 되고, 총공급은 좌측 이동하여 총공급이 감소해야 됩니다. 되죠? 자, 따라서 결국 총수요 증가, 총공급 감소 찾는 거야. 그럼 순수출이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하고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총공급이 감소하죠. 1번 정답. 그래서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보자.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총수요가 감소할 거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총공급이 증가합니다. 가계소비 감소, 총수요 감소, 임금 상승, 생산비 부담 증가, 총공급 감소. 기업 투자 증가, 총수요 증가, 생산기술 향상, 총공급 증가. 정부 지출 감소, 총수요 감소, 노동인구 감소. 그럼 결국
총 노동 인구가 감소하면 결국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결국 그 나라의 총 생산 수준인 총 공급은 감소.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 내용도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죠. 자, 그러면 16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정리가 됐죠? 자, 그다음에 우리 17번 문제 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연계 문제입니다. 일단 보면 일단 2020년 각국의 경상수지를 자, 수치액과 지급액으로 나누어 각각의 항목별 구성 비율을 나타낸 거야. 단 2020년 자, 이제 이게 중요한 단서예요. 이거 갖고 문제 푸는 건데 2020년 각국의 이전 수지는 1억 달러 흑자래.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 한번 본격적으로 볼게요. 자, 단서가 2020년 각국의 이전 수지가 1억 달러 흑자라고 그랬잖아. 근데 잘 봐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수취액이 있고 여긴 지급액이 있어. 근데 우리는 정확히 수취액이 얼마고 지급액이 얼마인지를 모르지만 이전 소득 수지가 나왔는데 이전 소득 수지의 비중이 20%, 수취액에서 이전 소득 수지 항목의 수취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고 전체 지급액에서 이전 소득 수지 항목의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로 같잖아. 그쵸? 그러면 만약에 수취액도 100억 달러고 지급액도 100억 달러면 전체 수취액과 전체 지급액의 금액이 같다면 예를 들어 100억 달러면 20억이어서 결국 경상수지는 균형인 거야. 그런데 비중이 같은데 결국 이전소득 수지가 흑자라는 얘기는 결국 전체 수취액이 전체 지급액보다 큰 거죠. 만약에 수취액과 지급액이 같다면 비중이 같기 때문에 금액도 같아서 결국 이전소득 수지가 균형이 나와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전소득 비율은 이전소득 수지 항목에서 차지하는 수취액이 전체 수취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전소득 수지 항목의 지급액이 전체 지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로 비중이 같은데 이전소득 수지가 흑자가 되려면 전체 수취액이 전체 지급액보다 크다는 겁니다. 전체 수취액이 전체 지급액보다 크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자, 경상수지의 전체 수취액이 경상수지 전체 지급액보다 크니까 결국 얼마가 되는 거야? 경상수지는 흑자가 되죠. 그렇죠? 그럼 1번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여러분 그거 또 하나 이거 가도 잡아야지. 경상수지 항목이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니까 일단 가해 항목은 본원소득수지가 되는 거죠. 그럼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자, 서비스 수지에 해당하는 거야. 2번. 자, 여러분 이제 2번 같은 경우 좀 차근차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서비스 수지의 흑자액과 그럼 여러분 서비스 수지의 흑자액이라는 얘기는 서비스 수지 항목에서 수취액에서 지급액을 빼준 거고 그 다음에 가는 본원소득 수지니까 본원소득 수지의 수취액에서 지급액을 빼준 값이잖아. 근데 여러분 이게 같다라고 그랬는데 자, 전체 수취액이 전체 지급액보다 큰 상태에서 서비스 수지의 수취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서비스 수지의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4%에서 이 차이가 1%포인트지. 그런데 본원소득 수지도 수취액에서 그 본원소득 수지 항목의 전체 수취액에서 본원소득 수지의 수취액의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15%, 그 다음에 여기도 14%에서 1%포인트의 차이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둘 다 흑자, 당연하죠. 더 큰 금액의 15%에서 더 작은 금액 14%를 빼주면 흑자고, 더 큰 금액의 25%에서 더 작은 금액의 24%를 빼주면 둘 다 흑자야. 그치? 둘 다 흑자는 발생하지만 같지는 않죠. 더 큰 금액에서 1%포인트 차이고 더 작은 금액에서 1%포인트 차이기 때문에 같다가 틀리죠. 다르답니다. 다르다. 그 다음에 자, 3번 선택지. 자, 상품 수지가 균형이면 그럼 여러분 상품 수지가 균형이란 얘기는 상품 수지에서 요 전체 수취액에서
상품 소지 항목이 상품 소지의 수취액이 차지한 비중이 40%인데 요 금액과 자, 지급액 전체 지급액 중에 상품 소지 항목의 지급액이 차지한 비중이 42%. 요 금액이 같다지. 수취액은 24억 달러다. 역으로 여러분이 역으로 계산해봐도 24억 달러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그냥 역으로 한번 계산해봐도 무방하고요. 정답은 4번이 딱 떨어져. 잘 봐. 이전 소득 수지 지급액이 10억 달러래.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전 소득 수지의 지급액이 여기가 10억 달러면 이전 소득 수지가 흑자잖아. 그러면 여기 이전 수지에 그쵸? 여기에 어디 있어? 다시 이전 수지 지급액이 10억 달러면 이전 수지는 1억 달러 흑자니까 여기는 11억 달러가 될 거라고. 그쵸? 자, 그런데 자, 요 지급액이 10억 달러야. 근데 이게 전체 지급액에서 20%니까 여기는 50억 달러가 되는 거지. 전체 지급액은. 자, 11억 달러가 20%니까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이 20%니까 전체 수취액은 55억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경상수지는 5억 달러 흑자지. 그럼 5번 안 풀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상품 수지는 흑자다? 그럼 여러분 계산해봐. 어려운 게 아닌 게 55억 달러 곱하기 40% 금액에서 50억 달러 곱하기 42% 빼주면 상품 수지는 흑자가 돼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5번 같은 경우도 직관적으로 봐도요. 4억 달러가 나올 수 없지. 20%, 20% 같은 비율인데 1억 달러 차이잖아. 그쵸? 그래서 5번도 틀린 겁니다. 자, 17번까지 우리가 정리가 됐고요. 선생님이 볼 때는 약간 연계 출제 유형 문제인데 문제 선택지를 좀 그러니까 우리 연계 교재에서는 선택지가 이렇게 까다롭지가 않았지. 근데 선택지를 조금 더 어렵게 구성했다. 자, 요 정도로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18번 문제 갈게요. 자, 가는 자, 일단 x제 공급 변동. 그럼 여러분 봐봐. 그러니까 현재 가에서 그렇지. x에서 z제는 모두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르니까 가에서 보면 X 시장의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공급 변동에 의한 시장 균형의 변화니까 수요는 그대로 있는 채 공급만 감소한 거죠. 그 결과 X제 공급이 감소하여 X제 가격이 상승한 상황. 요거 잡고. 자, 그 다음에 Y와 Z제는 X제의 연관제래. 자, 그러면 X제 가격이 자, 상승을 했어. 그런데 연관제인 Y제는 거래량이 증가했다. 그럼 이거는 자, 수요가 증가한 거고 연관제인 Z제는 거래량이 감소했으니까 자, 수요가 감소한 거지. 그쵸? 그럼 수요 증가, 수요 감소니까 여러분 가격 상승 시에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X와 Y가 대체제의 관계에 있는 거고요.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X와 Z가 보완제 관계에 있는데 그 수요 증가했으니까 균형 가격 상승이죠. 수요 감소했으니까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자, 그럼 1번 기역은 하락이다. 틀렸지. 기역은 상승이 되는 거야. 2번 X제 공급은 감소했지.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그럼 Y제 수요는 어떻게 됐어? Y제 수요는 증가했어요. 그럼 Z제는 X제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돼요? 그럼 마지막 5번. 자, 그렇다면 수요가 증가하는 X제는 판매 수입 증가할 거고 수요가 감소하는 Z제는 판매 수입이 감소하니까 Z제와 달리 X제 판매 수입은 증가하였다.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대체제 보완제, 연관제 문제 좀 심플한 수준이다. 이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18번 문제 정답은 5번. 자, 이제 19번 문제 갑니다. 관세 부과 효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자고. 자, 현재 각국이 교역을 안 했다면 시장 균형이 여기죠. 각국은 국제가격 30달러에 X제를 수입합니다. 그럼 각국은 일단 국제가격 30달러에 X제를 수입해서 그럼 현재 국제가격이 30달러. 그럼 그때 수입량은 21 빼기 3. 그러면 18만 개가 됩니다. 아니죠? 맞지? 18만 개가 수입량이고 그런데
각국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엑스제 한 개당 10달러의 관세를 부과했고요. 그럼 이제 관세 포함 가격이 40달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수입량이 18 빼기 6, 12만 개로 감소하죠. 그래서 뭐 부과했고, 단 각국에서 뭐 이건 뭐 일반적인 단서잖아. 생산된 엑스제는 모두 국내 시장에 판매되고요. 각국은 국제 가격으로 엑스제를 무제한 수입할 수 있다. 자, 그럼 일단 기본적 문제는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럼 1번 기역 이전에 관세 부과 이전 각국의 엑스제 수입량은 21만 아니죠. 여러분 각국에서 관세 부과 이전의 국내 소비량이 21만 개고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을 뺀 21 빼기 3 해서 18만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그러면 기역으로 인해 관세 부과로 인해 각국의 엑스제 국내 생산량은 관세 부과 전에는 3만 개였지만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는 6만 개가 되니까 국내 생산량은 증가합니다. 3번 기역으로 인해 각국의 엑스제 소비량은 6만 개 감소했다. 아니지. 각국의 엑스제 소비량은 21만 개에서 18만 개로 자 3만 개 감소하는 상황이야. 3만 개 감소했고요. 4번 자 그럼 기역으로 인한 각국 정부의 관세 수입은 자 여러분 이거 연습 많이 했잖아. 관세는 개당 10달러고요. 수입량이 12만 개니까 12만 곱하기 10달러 120만 달러이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그렇죠? 요 빗금친 면적이 정부의 관세 수입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지막 5번 선택지를 보면 그럼 기역으로 인해 각국의 엑스제 국내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봐.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에는 국내 생산자는 30달러에 3만 개 팔았지.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의 면적이 국내 생산자들의 국내 생산자 잉여가 되는데 정부가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는 이제 관세 포함 가격이 40달러가 되면서 국내 생산자가 6만 개까지 판다고. 그러면 결국 기존의 생산자 잉여에 비해서 이렇게 빗금친 면적만큼 위에 이 빗금친 면적만큼 생산자 잉여가 증가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생산자 잉여는 원래 요 면적에서 자 이제는 요 면적으로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 거고 자 그렇다면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되겠어? 국내 소비자들은 원래 30달러에서 21만 개까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의 면적이었는데 자 정부가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는 40달러에 18만 개만 사니까 삼각형의 면적이 줄어들었죠. 그럼 국내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 면적은 요 면적이 되는 거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감소한 소비자 잉여의 면적 중에 요 면적은 생산자 잉여로 편입되고 그 다음에 요 면적은 정부의 관세 수입으로 편입되겠지. 그래서 결국 사회적 잉여는 관세 부과 이후에 얼만큼 감소하냐면 사회적 잉여의 감소 크기는 요 면적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여러분이 확인해 둬야 돼. 자, 그럼 우리 19번까지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킬러 문항이 20번 문제였잖아. 자,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한번 보자. 자, 각국과 의국은 X제와 Y제만 직선인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생산합니다. 교역 전의 각국은 그림의 A점에서 생산하여 스스로 소비했고 자 이제 양국은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만 생산해서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교환 비율에 따라 교역을 하기로 하였고 자 교역 후의 각국은 이제 B점에서 소비합니다. 그럼 결국 B점은 교역 후의 소비점이기 때문에 요건 좀 이따가 교역 조건에 도출해서 필요할 거야. 자 그런데 각국의 Y제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이 교역 전에는 X제 한 개였대. 중요한 단서. 교역 후에는 증가하였다. 여러분, 선생님이 외우라고 그랬죠? 비교 우위제와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후에 커지고 비교 열이제와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후에 작아진다. 그럼 결국 각국에서 Y제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이 교역 전엔 X제 한 개였는데 교역 후에는 이것보다 증가했다고 그랬지. 아, 그러면 각국은 Y제의 비교 우위가 있는 거야. 각국은 Y제의 비교 우위. 자, 또 하나.
그럼 갑국의 상황을 한번 보자고. 갑국의 상황을 보면요. 갑국은 자, 여기가 y제고 여기가 x제인데 교역전에 x제 30개와 y제 20개를 소비했어. 자, 그렇다면 교역전에 생산 가능국수 이렇게 직선이 있을 텐데 x제 30개와 y제 20개를 소비했죠. 그래서 이게 교역전의 A점이라고. 여기까지 돼? 자, 그런데 갑국의 y제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이 교역전에는 x제 한 개였지. 자, 그럼 이제 우리 뭘 잡을 수 있냐면 y제 최대 생산량과 x제 최대 생산량을 잡을 수 있죠. y제 한 개 기회비용이 여러분 교역전에는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생산하고 결국 소비하기 때문에 교역전에는 생산의 기회비용과 소비의 기회비용이 같다고. 자, 따라서 요 점에서 만약에 x제를 30개 줄이면 결국 y제 한 개 기회비용이 x제 한 개면 x제 한 개 기회비용이 y제 한 개이기 때문에 y제는 30개 늘어나서 y제 최대 생산량 50개 되는 거고, 요 점에서 만약에 x제를 20개 줄이면 또 y제를 20개 줄이면 기회비용을 따르면 y제 하나가 x제 하나니까 x제가 20개 늘어나겠죠. 그럼 x제 최대 생산량은 50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그럼 각국은 y제 특화에서 y제를 50개 생산했고 교역 후에 B점을 소비한다는 얘기는 50개 중에 30개를 소비했죠? 그러면 y제 20개를 교역 상대국인 을국에 준 거죠. 그리고 교역 후에 x제를 40개 소비한다는 얘기는 을국에서 x제 40개를 수입해 온 거라고. 그럼 교역 조건은 y제 한 개에 대해서 x제 2개. 이게 교역 조건이야. 그럼 1번. 갑국은 y제의 비교 우위가 있는 거죠. 되죠? 그 다음에 2번. 자, 그러면 갑국은 x제 15개와 y제 40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없죠. y제 50개가 최대 생산량인데 x제 15개? 말이 안 되는 게 y제 일단 이게 40개가 있잖아. 그럼 y제를 40개 생산하면 10개 줄였지? 그럼 x제가 10개 늘어나. 그래서 y제 40개와 x제 10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어서 여기서 x제 15개가 틀린 거야. 3번. 자, 그럼 이제 을국에서 y제로 표시한 x제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 여러분, 을국에서는 x제가 비교 우위 제화니까 그럼 결국 x제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y제로 표시될 거고, 그럼 x제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전보다 교역 후에 비교 우위 제화 소비의 기회비용은 커지니까 교역 전보다 교역 후에 감소하였다가 아니라 증가하였다로 바꿔주면 돼요. 돼요? 오케이. 그래서 3번 틀린 거고. 자, 이제 우리 4번 선택지 볼게요. 자, 그럼 x제와 y제 양국 간 교환 비율은 xy니까 2대 1이다. 4번이 정답이 되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5번 선택지 볼게. 자, x제와 y제가 양국 간의 교환 비율이 1대 3이래. 여러분 생각해봐. 현재 y제 한 개에 대해서 x제 2개가 갑국은 이익이지. 그치? 갑국은 y제의 비교 우위가 있어서 y제 여기 있네. y제 그냥 한 개를 주고 x제 2개를 받아오면 교역전 y제 한 개 기회비용 x제 한 개보다 하나를 더 많이 받아와서 이익이었잖아. 자, 그런데 5번 선택지처럼 XY 양국 간 교환비율 1대 3이라는 얘기는 y제 한 개에 대해서 x제 3개라고. 그러면 원래 현재 지금 교역 조건 y제 하나에 대해서 x제 2개보다 x제를 한 개 더 받아와. 그럼 현재도 교역 조건을 통해서 교역을 한다는 얘기는 이득이 발생하는데 보다 이득이 더 커지겠지. 자, 그렇다면 갑국은 교역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가 틀린 거지. 더 적극적으로 교역을 하려고 그러겠죠. 이득이 더 커지니까. 이해돼? 그래서 결론은 자, 문제에서 우리가 봤지만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교역 조건에서 교역을 한다고 그랬고, 현재 요 교역 조건에서 갑국이 이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교역 조건이 x 3개 y 하나면 이제는 y제 한 개에 대해서 x제가 3개로 보다 더 많이 받아오면 이득이 커진다. 그러면 갑국의 입장에서는 교역을 멈춰 안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야.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교역에 참여할 겁니다. 그래서 갑국 입장에서 물어본 거니까
여러분 이 교육 조건의 의미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특히 5번 선택지는 어렵지 않게 잡을 겁니다. 따라서 20번 문제는 정답 우리 아까 봤던 4번. 우리는 교역 전의 소비 가능 조합을 통해서 기회비용과 그리고 소비의 기회비용이 증가했다는 거에서 비교의 제하 잡고 기회비용 잡았고요. 생산 가능 곡선 그린 이후에 특화 재화량 Y제, 비교의 재화 즉 특화 생산량을 잡은 이후에 교역 후에 소비 가능한 조합과 연계해서 교역 조건 도출 그리고 문제 해석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총 20문제 해설이 모두 정리가 된 겁니다. 자, 해설은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말 2마디만 좀 정리하고 갈게요. 자, 선생님 총평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2가지만. 자, 첫 번째, 남은 기간 이제 우리 오늘 이 강좌가 수능 전까지는 선생님 볼 때 마지막 강좌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최선 정말 다하셔야 되고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절대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문제 풀어봐서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6구보다 수능은 약간 더 어렵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진화할 거를 평가원 출제하는 선생님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나올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계속 시간 압박감 없도록 실전 모의고사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요. 또 기회 되면 또 다른 강좌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Q&A나 또는 게시판 통해 소통하도록 하고요. 선생님 여러분들 수능 그날까지 여러분 꼭 목표 이루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시고요. 항상 응원합니다.